일본이 아니라 한국이라고. 일본 자존심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유엔에서 내린 충격적인 결과에 일본인들은 믿을 수 없다는 듯 항의를 하고 나섰는데요. 일본이 다 차려놓은 밥상에 한국이 숟가락만 얹었다며 맹비난을 퍼부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인지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제 이름은 데이비드 밀러이고 유엔 긴급 구호 작전 책임자로 분쟁 지역 상공 1000m 고도에 떠 있었으며 헬기 문이 열리자마자 아래에서 RPG 한 발이 궤적을 그리며 날아오는 걸 눈으로 직접 봤고 조종사가 급히 조이스틱을 당기며 기술을 틀었으며 착륙 예정이던 지점이 순식간에 바뀌는 순간 헤드셋 너머로 유엔 본부 작전실 목소리가 명확하게 들렸습니다. 72시간 내 협력국 최종 보고 제출하고 일본 우선 검토 예정입니다. 저는 그 지시를 듣고 고개를 끄덕였고 일본이라는 단어가 명확했으며 이미 본부 방침이 정해져 있다는 뜻이었고 현장 판단보다 상부 결정이 우선이라는 신호였으며 협력국 순위도 사실상 확정된 상태였고 제 역할은 그 방침을 현장에서 확인하고 보고서로 정리하는 것뿐이었어요. 헬기가 흔들리며 고도를 낮추기 시작했고 아래에서 먼지가 피어오르고 있었으며 건물 대부분이 무너진 상태였고 도로에는 잔해가 쌓여 있었으며 사람들이 폐허 사이로 움직이는 모습이 보였고 일부는 쓰러진 채 움직이지 않고 있었으며 공기 중에 화약 냄새와 먼지가 뒤섞여 목구멍을 자극했고 햇빛이 먼지 속으로 비스듬히 들어오며 시야를 흐리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착륙 직전 안전벨트를 풀며 준비했고 헬기 바퀴가 지면에 닿는 순간 몸을 낮추고 뛰어내렸으며 뒤에서 일본 대표단과 현지 조정관들이 따라 내렸고 우리는 즉시 임시기지 방향으로 이동하기 시작했으며 주변에서 산발적인 총성이 들렸고 멀리서 연기가 치솟고 있었으며 지면은 뜨거웠고 발밑에서 부서진 콘크리트 조각들이 밟히는 느낌이 전해졌어요. 저는 걸으며 주변을 확인했고 건물 잔해 사이로 민간인들이 숨어있는 모습이 보였으며 일부는 부상을 입은 상태였고 의료 지원이 필요해 보였지만 우선순위는 기지 도착이었고 안전 확보가 먼저였으며 구호 활동은 그 이후에 진행될 예정이었고 일본 측이 제출한 단계별 계획서에도 명확히 나와 있는 절차였으며 저는 그 계획을 신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확히 그 순간 왼쪽 건물에서 폭발이 터졌고 충격파가 몸을 밀어냈으며 귀가 먹먹해지면서 소리가 둔탁하게 들리기 시작했고 먼지가 눈앞을 가렸으며 누군가 비명을 지르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고 저는 본능적으로 바닥에 엎드렸으며 팔로 머리를 감쌌고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으며 숨이 거칠어졌습니다. 저는 엎드린 상태에서 고개를 들어 주변을 확인했고 일본 대표단 중 한 명이 다리를 잡고 쓰러져 있었으며 피가 흘러나오고 있었고 조정관이 급히 무전기를 들고 철수 요청을 외치고 있었으며 상황이 통제 불능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걸 즉시 확인했고 주변 민간인들도 비명을 지르며 사방으로 흩어지기 시작했으며 혼란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었어요. 일본 측 야마모토가 제 옆으로 기어오며 급히 말했습니다. 밀러 즉시 철수 필요하고 임무 중단 요청합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판단해야 했습니다. 현장은 명백히 위험했고 부상자도 발생했으며 일본 측 요구는 합리적이었고 본부 지시와도 일치했으며 안전이 최우선이었고 무리하게 진입할 이유가 없었으며 이미 계획서에도 위험 상황 시 즉시 철수가 명시되어 있었고 저는 그 절차를 따르는 게 맞다고 판단했어요. 저는 무전기를 들어 철수 명령을 내리려 했지만 그 순간 먼지 속에서 누군가 반대 방향으로 뛰어가는 모습이 보였고 흰색 완장을 찬 사람 셋이 폭발 지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으며 그중 한 명이 무너진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눈에 들어왔고 나머지 두 명은 입구에서 주변을 경계하며 대기하고 있었으며 총성이 계속되는 가운데에도 그들은 멈추지 않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당황했습니다. 철수 신호가 내려진 상황에서 역방향으로 움직인다는 건 명령 체계를 무시하는 행동이었고 안전 규정을 위반하는 거였으며 누가 저렇게 움직이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었고 즉시 제지해야 한다는 판단이 들었으며 작전 통제를 위해서라도 개입이 필요했고 이런 독단 행동은 전체 팀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었어요. 조정관이 제 옆에서 급히 말했습니다. 저쪽은 한국 의료팀이고 단독 행동 중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한국이라는 단어를 확인했고 본부 지시에는 없던 이름이었으며 협력국 우선 명단에도 없었고
일본 계획에도 포함되지 않은 팀이었으며 사전 조율도 없이 움직이고 있었고 제가 받은 브리핑 자료 어디에도 한국 팀에 대한 언급은 없었으며 이건 예상 밖의 변수였어요. 저는 즉시 그들을 제지할지 고민했습니다. 독단 행동은 전체 작전을 위험하게 만들 수 있었고 철수 중인 상황에서 추가 인원을 투입하는 건 혼란을 가중시킬 거였으며 일본 측은 이미 철수를 요구하고 있었고 본부도 같은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높았으며 제가 현장 책임자로서 통제해야 할 상황이었고 지금 개입하지 않으면 상황이 더 악화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무전기를 들고 한국팀을 호출하려 했지만 그 순간 건물 안에서 그들이 아이 한 명을 끌어안고 나오는 모습이 보였고 총성이 연속으로 울렸으며 탄환이 벽을 스쳤고 먼지가 다시 피어올랐으며 한국팀은 아이를 감싸며 계속 전진하고 있었고 뒤에서 무장 인원들이 따라오고 있는 것처럼 보였으며 상황은 더욱 위험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며 선택해야 했습니다. 지금 개입해서 그들을 멈출 것인지 아니면 상황을 지켜볼 것인지 결정해야 했고 철수 명령은 이미 내려진 상태였으며 일본 측은 계속 압박하고 있었고 본부 방침은 명확했으며 현장 통제가 우선이었고 한국팀의 행동은 명백히 규정을 벗어난 것이었지만 동시에 그들이 구한 아이는 분명 살아있었고 건물 안에 남았다면 죽었을 거라는 사실도 명백했어요. 저는 3초 동안 고민했고 결국 무전기를 내려놓았으며 개입을 포기했습니다. 한국팀은 계속 움직였고 아이를 안전지대로 옮기기 시작했으며 뒤에서 추가 인원 2명이 따라 나왔고 그들은 철수 신호를 완전히 무시한 채 작업을 이어가고 있었으며 주변 민간인 몇 명이 그들을 따라 움직이기 시작했고 상황은 제 통제 밖으로 나가고 있었으며 저는 그저 지켜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야마모토가 제 옆에서 불쾌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저 팀 통제 필요하고 작전 혼란 가중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지만 동시에 건물에서 나온 아이를 보고 있었고 그 아이는 살아있었으며 한국팀이 없었다면 폐허 안에서 죽었을 거라는 사실이 명백했지만 저는 그 생각을 밀어내고 철수 명령을 재확인했으며 일본 계획대로 안전구역 후퇴를 지시했고 한국팀은 여전히 현장에 남아있었으며 총성이 이어지는 가운데 제가 내린 명령과 그들의 행동이 완전히 어긋나고 있다는 사실을 목격하게 되었고 그 순간 저는 이들을 방치할 것인지 아니면 강제로 철수시킬 것인지 최종 결정을 내려야 했지만 결국 아무 행동도 하지 않았으며 한국팀이 아이를 데리고 사라지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고 야마모토는 계속 제 옆에서 불만을 표시하고 있었으며 저는 본부 지시와 현장 상황 사이에서 처음으로 균열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철수 명령을 내린 직후 임시 기지로 복귀했고 건물 내부는 어두웠으며 발전기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고 복도를 따라 회의실로 이동하는 동안 일본 대표단이 이미 도착해 있었으며 야마모토는 노트북을 펼치고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고 있었고 화면에는 복구 계획 타임라인이 표시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아 물 한 잔을 마시며 상황을 정리했고 방금 전 현장에서 본 한국팀의 독단 행동이 머릿속에서 맴돌고 있었지만 본부 지시는 명확했으며 일본 우선 검토라는 방침이 이미 내려진 상태였고 제 역할은 그 방침을 현장에서 확인하고 보고서로 정리하는 것뿐이었어요. 야마모토가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고 첫 화면에 대형 그래프가 나타났으며 그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현장은 통제 불가 상태이고 계획대로 철수 후 재진입이 유일한 해법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통제 불가라는 판단은 합리적이었고 방금 전 폭발 상황을 고려하면 정확한 분석이었으며 철수 후 재진입이라는 단계별 접근도 안전을 우선하는 표준 절차였고 본부도 같은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높았어요. 야마모토가 화면을 넘기며 계속 설명했습니다. 6개월 복구 계획 수립했고 1단계는 안전 확보이며 2단계는 인프라 재건이고 3단계는 행정 이양입니다. 저는 화면에 나타난 타임라인을 확인했고 각 단계마다 세부 일정이 명시되어 있었으며 예산 규모도 표시되고 있었고 200억 달러라는 숫자가 화면 중앙에 크게 나타났습니다. 야마모토가 그 숫자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총 지원 규모 200억 달러이고 일본 정부 승인 완료 상태이며 즉시 집행 가능합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인상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200억 달러라는 규모는 상당했고
일본 정부 승인까지 완료됐다는 건 실행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었으며 본부 입장에서도 거부할 이유가 없는 제안이었고 저는 이미 보고서 방향을 일본 중심으로 잡기 시작했어요. 저는 노트북을 열어보고서 초안을 작성하기 시작했고 첫 문단에 현장 위험도 평가를 적었으며 두 번째 문단에는 일본 측 복구 계획 개요를 정리하기 시작했고 야마모토가 제시한 타임라인과 예산 규모를 그대로 반영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회의실 문이 열리며 현지 조정관이 들어왔고 그는 급히 말했어요. 밀러 외곽 구역 보고 올라왔고 확인 필요합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보고서 작성을 멈추고 조정관을 봤으며 그는 태블릿을 제게 건넸고 화면에는 현장 사진 몇 장이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사진을 확대하며 확인했고 우리가 철수한 구역에서 배급소가 운영되고 있는 모습이 보였으며 민간인들이 줄을 서서 식량을 받고 있었고 질서정연하게 진행되고 있었어요. 저는 조정관에게 물었습니다. 이건 누가 운영하고 있습니까? 조정관이 짧게 대답했어요. 한국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당황했습니다. 한국이라니? 우리가 철수한 구역에서 배급소를 운영하고 있었고 사전 조율도 없었으며 일본 계획에도 포함되지 않은 활동이었고 이건 명백히 독단 행동이었어요. 야마모토가 화면을 보며 불쾌하게 말했습니다. 무허가 활동이고 즉시 중단 필요합니다. 저는 그 의견에 동의했습니다. 무허가 활동은 전체 작전을 혼란스럽게 만들 수 있었고 통제되지 않은 구호는 오히려 문제를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었으며 일본 계획대로 단계별로 진행하는 게 안전했고 저는 즉시 중단 명령을 검토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저는 동시에 사진 속 배급소를 다시 봤습니다. 민간인들이 질서정연하게 줄을 서 있었고 혼란은 보이지 않았으며 오히려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것처럼 보였고 이건 단순한 독단 행동이라고 치부하기엔 조직적이었어요. 저는 조정관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운영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조정관이 태블릿을 조작하며 대답했어요. 정확한 시작 시점 불명이지만 현지 주민 증언으로는 최소 수개월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놀랐습니다. 수개월이라니 이건 오늘 갑자기 시작된 활동이 아니었고 이미 오래전부터 진행되고 있었으며 우리가 도착하기 전부터 한국팀이 현장에 있었다는 뜻이었어요. 야마모토가 그 정보를 듣고 즉시 반박했습니다. 비공식 활동이고 유엔 승인 없었으며 신뢰도 검증 불가능합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일리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유엔 승인 없는 활동은 공식적으로 인정받을 수 없었고 신뢰도 검증도 필요했으며 일본처럼 명확한 계획서와 예산 승인이 있는 제안과는 비교할 수 없었고 저는 보고서에서 한국팀 활동을 배제하기로 결정했어요. 저는 다시 보고서 작성으로 돌아갔고 일본 계획을 중심으로 문단을 이어갔으며 현장 재배치 명령까지 검토하기 시작했고 한국팀 활동은 일시적 사례로 판단하고 무시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조정관이 추가 보고서를 제게 건넸고 화면에는 다른 구역 사진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으며 저는 그 사진들을 확인했어요. 우리가 철수한 여러 구역에서 행정과 의료가 유지되고 있었고 배급뿐 아니라 진료소도 운영 중이었으며 일부 구역에서는 임시 학교까지 열려 있었고 모든 운영 주체가 한국이라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료를 보며 혼란스러웠습니다. 일시적 사례가 아니었고 여러 구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었으며 체계적인 구조처럼 보였고 이건 단순 독단 행동으로 설명하기 어려웠어요. 야마모토가 화면을 보며 다시 말했습니다. 이건 문제이고 공식 계획 방해하며 혼란 가중시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동의하려 했지만 동시에 의문이 들었습니다. 만약 한국 활동이 혼란을 가중시킨다면 현장에서 민간인들이 왜 질서정연하게 줄을 서고 있는지 설명할 수 없었고 오히려 우리가 철수한 구역이 더 안정적으로 보이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었어요. 저는 조정관에게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현지 주민 반응은 어떻습니까? 조정관이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대체로 긍정적이고 한국팀 유지 요청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얼어붙었습니다. 주민들이 한국팀 유지를 요청한다니 이건 예상과 완전히 달랐고 일본 계획을 기준으로 작성 중인 보고서와 충돌하는 정보였으며 저는 이 데이터를 보고서에 포함할지 제외할지 선택해야 했지만 결국 일시적 사례로 판단하고 무시하기로 결정했고 야마모토가 제시한 계획대로 보고서를 이어가기 시작했으며 한국팀 활동은 각주에도 넣지 않았고 철수 구역에서 벌어지는 상황을 외면하기로 선택했습니다. 저는 보고서 작성을 일단 중단하고
직접 확인하기 위해 문제 구역으로 향했으며 장갑차에 탑승해 출발했고 창밖으로 폐허가 된 거리가 지나가기 시작했으며 무너진 건물과 버려진 차량들이 도로 양쪽에 늘어서 있었고 공기 중에는 여전히 먼지와 화약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차 안에서 태블릿을 확인하며 목표 지점까지 거리를 계산했고 약 15분 거리였으며 조정관이 제공한 좌표를 따라 이동하고 있었고 운전병은 잔해를 피해 조심스럽게 운전하고 있었으며 주변에서 산발적인 총성이 들렸지만 우리 차량을 향한 공격은 없었어요. 장갑차가 목표 지점 인근에 도착했고 저는 하차 준비를 했으며 문이 열리자 뜨거운 공기가 안으로 밀려들었고 햇빛이 강렬했으며 저는 선글라스를 쓰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폐허 한가운데 천막 하나가 설치되어 있었고 그 앞에 민간인 30여 명이 줄을 서 있었으며 질서정연하게 대기하고 있었고 천막 안에서는 2명의 인원이 무언가를 나눠주고 있었으며 배급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이 명백했어요. 저는 천막 쪽으로 걸어가며 상황을 관찰했고 민간인들은 각자 카드 같은 것을 들고 있었으며 천막 앞에 도착하면 그 카드를 제시했고 배급 담당자가 단말기로 스캔한 뒤 식량을 건넸으며 민간인은 받아서 떠났고 다음 사람이 앞으로 나왔으며 전체 과정이 30초 이내에 끝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며 놀랐습니다. 카드 시스템이라니 단순 배급이 아니라 전산화된 구조였고 데이터가 기록되고 있다는 뜻이었으며 이건 즉흥적으로 만들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었고 사전 준비와 인프라가 필요했어요. 저는 천막으로 다가가 배급 담당자에게 말했습니다. 책임자 어디 있습니까? 담당자가 저를 보더니 뒤쪽을 가리켰고 저는 그 방향으로 걸어갔으며 천막 뒤편에 작은 테이블이 있었고 그곳에 현지인으로 보이는 남자가 앉아 노트북으로 작업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다가가 영어로 물었어요. 이 배급소 누가 운영합니까? 남자가 고개를 들어 저를 보더니 대답했습니다. 한국 팀이고 3년 전부터 구축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얼어붙었습니다. 3년 전이라니 이건 최근 시작된 활동이 아니었고 우리가 이 지역에 도착하기 훨씬 전부터 존재했으며 UN 공식 작전보다 먼저 현장에 있었다는 뜻이었고 야마모토가 제시한 200억 달러 계획보다 실제로 먼저 작동하고 있었어요. 저는 시스템 안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물었습니다. 전산 시스템 어떻게 유지합니까? 남자가 노트북 화면을 돌려 제게 보여줬고 화면에는 실시간으로 배급 기록이 업데이트되고 있었으며 각 민간인의 이름과 배급 일시와 수량이 표시되고 있었고 데이터베이스가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저는 화면을 보며 당황했습니다. 전기도 불안정한 지역에서 실시간 데이터베이스를 운영한다는 건 상당한 기술력과 인프라가 필요했고 단순 구호 활동 수준을 넘어선 것이었으며 이건 체계적인 행정 시스템이었어요. 저는 즉시 시스템 중단을 검토했습니다. 이런 독자적인 운영은 UN 공식 계획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었고 일본 측 복구 계획이 실행될 때 혼란을 야기할 수 있었으며 통제되지 않은 시스템은 위험했고 저는 현장 책임자로서 개입해야 한다고 판단했어요. 그런데 정확히 그 순간 왼쪽에서 총성이 울렸고 민간인들이 비명을 지르며 엎드리기 시작했으며 천막 앞에 서 있던 사람들이 사방으로 흩어졌고 배급이 중단됐으며 저는 본능적으로 장갑차 뒤로 숨었습니다. 총성이 계속 이어졌고 어디선가 RPG 한 발이 날아와 근처 건물에 박히며 폭발했으며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고 먼지가 다시 피어올랐으며 저는 무전기를 들어 지원을 요청하려 했지만 그 순간 천막 옆에서 부상자가 발생했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확인했고 민간인 한 명이 다리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었으며 주변 사람들이 그를 끌어안고 있었고 응급처치가 필요한 상태였어요. 저는 즉시 의료 지원을 요청하려 무전기를 들었지만 그 순간 흰색 완장을 찬 사람이 천막 뒤에서 뛰어나와 부상자에게 달려가는 모습이 보였고 그는 의료 가방을 들고 있었으며 즉시 무릎을 꿇고 부상 부위를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사람을 봤습니다. 한국인이었고 어제 헬기 착륙 지점에서 역방향으로 뛰어갔던 팀 중 한 명으로 보였으며 지금도 총성이 계속되는 가운데 부상자를 직접 치료하고 있었고 주변 위험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에게 다가가며 소리쳤습니다. 지금 철수 필요하고 위험합니다. 그 한국인이 고개를 들어 저를 봤고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부상자 이송 먼저 필요하고 철수는 그 다음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화가 났습니다. 명령 체계를 무시하고 있었고
현장 책임자인 제 지시를 따르지 않았으며 독단적으로 판단하고 있었고 이건 작전 통제를 위협하는 행동이었어요. 저는 강하게 말했습니다. 즉시 철수 명령이고 부상자는 우리가 처리합니다. 그 한국인이 저를 보며 짧게 대답했습니다. 처리 인력 어디 있습니까? 저는 그 질문을 듣고 당황했습니다. 일본 팀은 이미 안전구역으로 철수한 상태였고 의료 인력도 기지에 있었으며 현장에 즉시 투입할 수 있는 팀이 없었고 부상자를 방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저는 무전기를 들어 의료팀 긴급 투입을 요청했지만 응답은 최소 30분 소요된다는 내용이었고 부상자는 지금 당장 처치가 필요했으며 30분을 기다릴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 사이 한국인은 이미 부상자 다리에 지혈대를 감고 있었고 출혈이 줄어들기 시작했으며 부상자는 고통스러워하면서도 의식은 유지하고 있었고 한국인은 계속 처치를 이어가고 있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선택해야 했습니다. 지금 그를 강제로 철수시킬 것인지 아니면 작업을 계속하게 할 것인지 결정해야 했고 일본 계획에는 이런 상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으며 본부 지침도 명확하지 않았고 제 판단에 맡겨진 상태였어요. 저는 무전기를 내려놓고 한국인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송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한국인이 저를 보며 대답했어요. 차량 있으면 즉시 이송 가능하고 안전구역까지 10분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장갑차를 받고 운전병에게 신호를 보냈으며 차량 문이 열렸고 한국인은 부상자를 들어 올려 차 안으로 옮기기 시작했으며 저도 함께 부상자를 지탱했고 우리는 함께 부상자를 이송하기 시작했습니다. 장갑차가 출발했고 한국인은 차 안에서도 계속 부상자를 관찰하고 있었으며 맥박을 확인하고 호흡을 체크했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어요. 제가 철수를 명령했지만 그는 따르지 않았고 오히려 부상자를 구했으며 일본 팀이 할 수 없었던 일을 해냈고 주변 민간인들은 그를 보며 안도하고 있었으며 저는 통제를 잃고 있었지만 동시에 현장은 돌아가고 있었고 한국인 없이는 부상자가 죽었을 거라는 사실이 명백했으며 저는 처음으로 일본 계획이 아니라 이 사람의 행동이 기준이 되고 있다는 걸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안전구역에 도착한 직후 한국인을 별도 공간으로 불렀고 문을 닫은 뒤 강하게 항의하기 시작했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독단 행동으로 전체 작전을 위험하게 만들고 있고 명령 체계 무시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 한국인은 저를 침착하게 보고 있었고 표정 변화가 없었으며 제 말이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었고 전혀 동요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어요.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당신 팀은 사전 승인 없이 배급소 운영하고 있고 UN 공식 계획과 충돌하며 현장 혼란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한국인이 잠시 침묵하다가 짧게 대답했어요. 이미 돌아가고 있는 걸 멈출 수 없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화가 났습니다. 돌아가고 있다는 게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없었고 UN 승인 없이 운영되는 시스템은 공식적으로 인정받을 수 없었으며 일본 계획에 맞춰 정리되어야 했고 독단 행동은 중단되어야 했어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금부터 모든 활동 중단하고 공식 절차 따라야 하며 일본 측 계획에 통합 필요합니다. 한국인이 저를 보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일본 계획 실행 일정 언제입니까? 저는 그 질문을 듣고 잠시 망설였습니다. 야마모토가 제시한 타임라인에는 1단계 안전 확보가 먼저였고 그 이후 2단계에서 인프라 재건이 시작될 예정이었으며 배급 시스템은 3단계에나 포함되어 있었고 실제 실행까지는 최소 3개월이 필요했어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단계별 진행이고 3개월 후 가능합니다. 한국인이 짧게 말했어요. 3개월 동안 주민들은 어떻게 합니까? 저는 그 질문을 듣고 당황했습니다. 일본 계획에는 그 기간 동안 임시 조치가 포함되어 있었지만 구체적인 실행 방안은 명시되지 않았고 안전 확보가 우선이라는 원칙만 있었으며 실제로 배급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불명확했어요. 저는 방향을 바꿔 말했습니다. 그건 공식 절차 통해 해결되고 독단 행동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한국인이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이해했고 공식 절차 존중하지만 현장은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는 그 말을 남기고 방을 나갔고 저는 혼자 남아 생각했습니다. 현장은 기다리지 않는다는 말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고 있었고 일본 계획은 완벽했지만 실행까지 시간이 필요했으며 그 사이 한국팀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고 주민들도 그들을 따르고 있었어요. 저는 보고서로 돌아가 일본 계획에 맞춰 해당 구역 통제권을 넘기는 방안을 작성하기 시작했고 한국팀 활동 중단과 공식 절차 통합을 명시했으며
야마모토에게 초안을 보냈고 그는 즉시 승인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그 순간 조정관이 급히 들어오며 말했어요. 밀러 문제 발생했고 현장 확인 필요합니다. 저는 태블릿을 받아 화면을 확인했고 우리가 통제권을 넘기려 했던 구역에서 민간인 시위가 발생했다는 보고가 올라와 있었으며 주민들이 한국 시스템 유지를 요구하고 있었고 일본 측 재배치 계획을 거부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 보고를 보며 당황했습니다. 예상과 완전히 달랐고 주민들이 공식 계획을 거부한다는 건 현장 통제가 무너지고 있다는 뜻이었으며 일본 측 계획 실행이 불가능해질 수도 있었고 상황이 악화되고 있었어요. 조정관이 계속 말했습니다. 주민 대표들이 면담 요청했고 한국 시스템 없으면 협조 불가 입장입니다. 저는 즉시 현장으로 이동하기로 했고 장갑차에 탑승해 해당 구역으로 향했으며 도착하자 광장에 주민 100여 명이 모여 있었고 그들은 플래카드를 들고 있었으며 한국어와 현지어로 무언가 적혀 있었고 저는 통역을 통해 내용을 확인했어요. 한국팀 유지하라는 문구였고 유엔 계획 거부한다는 내용도 있었으며 주민들은 조용하지만 단호한 표정으로 서 있었고 폭력적이지 않았지만 물러설 기색도 없었습니다. 저는 주민 대표를 만나 설득을 시도했습니다. 공식 계획이 더 안정적이고 장기적 지원 가능하며 한국팀은 비공식이라 지속 보장 없습니다. 주민 대표가 저를 보며 대답했어요. 한국팀은 3년 동안 떠나지 않았고 당신들은 어제 왔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할 말을 잃었습니다. 3년 대 하루라는 비교였고 신뢰는 계획서가 아니라 시간으로 쌓인다는 뜻이었으며 주민들은 이미 선택을 끝낸 상태였고 그 선택은 한국이었어요. 저는 강제로 일본 계획을 적용할지 고민했습니다. 주민 반발을 무시하고 공식 절차를 밀어붙일 수 있었고 유엔 권한으로 통제권을 넘길 수 있었으며 현장 책임자로서 그럴 권한이 있었지만 동시에 주민들과의 충돌이 예상됐고 상황이 더 악화될 가능성이 높았어요. 그런데 정확히 그 순간 광장 옆 건물에서 비명이 들렸고 누군가 급히 뛰어나오며 소리쳤으며 의료소에서 응급 환자가 발생했다는 보고가 전달됐고 대량 출혈 환자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즉시 의료팀 투입을 지시했지만 일본 측 의료진은 안전 문제로 현장 진입을 거부했고 기지에서 대기 중이라는 답변만 돌아왔으며 환자는 지금 당장 처치가 필요한 상태였어요. 저는 급히 의료소로 뛰어갔고 건물 안으로 들어가자 바닥에 피가 고여 있었으며 환자 한 명이 침대에 누워 있었고 복부에서 출혈이 계속되고 있었으며 그 옆에 한국인 한 명이 서 있었고 수술 도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한국인을 봤습니다. 아까 부상자를 이송했던 바로 그 사람이었고 지금은 수술을 준비하고 있었으며 주변에 보조 인력도 없이 혼자서 작업하고 있었고 환자는 의식이 희미한 상태였어요. 저는 그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수술 가능합니까? 그 한국인이 저를 보며 짧게 대답했어요. 가능하지만 보조 필요하고 즉시 시작해야 합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선택해야 했습니다. 개입해서 그를 제지하고 공식 의료팀이 올 때까지 기다릴 것인지 아니면 그를 지원하며 수술을 진행할 것인지 결정해야 했고 공식 절차는 명확했지만 환자는 지금 죽어가고 있었으며 일본 팀은 오지 않고 있었고 한국인만이 현장에 있었어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재킷을 벗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보조하겠습니다. 그 한국인이 고개를 끄덕이며 수술 도구를 제게 건넸고 저는 그 옆에 서서 그가 지시하는 대로 도구를 전달하기 시작했으며 수술이 시작됐고 출혈 부위를 찾아 지혈하는 과정이 진행됐으며 저는 처음으로 일본 계획이 아니라 이 한국인의 손이 환자를 살리고 있다는 사실을 목격하고 있었고 제 손도 그 과정에 참여하고 있었으며 현장 통제 대신 수술 지원을 선택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있었고 야마모토가 알면 즉시 항의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으며 한국인과 함께 환자를 살리는 데 집중하고 있었고 처음으로 계획과 다른 행동을 하고 있다는 자각이 명확하게 들었습니다. 저는 수술이 끝난 후 손을 씻으며 환자가 안정적으로 호흡하는 모습을 확인했고 출혈은 멈췄으며 생명은 구했지만 동시에 제가 공식 절차를 벗어났다는 사실도 명확했고 일본 측이 알게 되면 문제가 될 거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저는 의료소를 나와 기지로 복귀했고 그날 밤 야마모토와 재협상을 진행하기로 했으며 회의실에 도착하자 그는 이미 자료를 준비하고 있었고 노트북 화면에는 일본 측 최종 계획안이 표시되고 있었어요. 야마모토가 저를 보며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현장 운영 데이터 필요하고 보고서,
최종 정리 위에 협조 바랍니다. 저는 그 요구를 듣고 고개를 끄덕였지만 동시에 오늘 목격한 현장 상황이 머릿속에서 맴돌고 있었고 한국팀이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과 일본 측이 제시한 계획안 사이의 간극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현장에서 이미 작동 중인 시스템 있고 주민 반응도 긍정적인데 통합 방안 검토 가능합니까? 야마모토가 불쾌한 표정으로 저를 봤고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으며 그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현장은 중요하지 않고 전체 전략이 우선이며 비공식 활동은 배제되어야 합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반박하려 했지만 망설였습니다. 야마모토의 논리는 명확했고 UN 공식 절차상 맞는 말이었으며 비공식 활동을 인정하면 전체 체계가 무너질 수 있었고 본부도 같은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높았어요. 야마모토가 계속 압박했습니다. 밀러 당신은 현장 책임자이고 감정이 아니라 원칙으로 판단해야 하며 일본 계획이 가장 합리적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고 보고서를 일본 중심으로 마무리하기로 했으며 야마모토가 요구하는 대로 현장 데이터를 정리하기 시작했고 한국 팀 활동은 각주에도 포함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어보고서 수정을 시작했고 첫 문단에 일본 측 계획의 우수성을 강조했으며 200억 달러 규모와 6개월 타임라인을 다시 명시했고 단계별 접근법의 안정성을 부각시켰어요. 하지만 저는 동시에 오늘 현장에서 본 장면들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질서정연하게 줄을 서던 주민들과 실시간으로 작동하던 전산 시스템과 3년 동안 떠나지 않았다는 주민 대표의 말과 수술대 위에서 살아난 환자의 모습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고 그 모든 게 일본 계획서에는 없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보고서 작성을 멈추고 조정관에게 추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한국팀 활동 관련 객관적 데이터 필요하고 주민 반응 통계 있으면 제공 바랍니다. 조정관이 잠시 후 파일을 보내왔고 저는 그 파일을 열어 확인하기 시작했으며 화면에 표가 나타났고 구역별 치안 상태와 생존율과 배급 효율성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표를 보며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한국팀이 개입한 지역은 치안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이었고 생존율도 높았으며 배급 효율성은 90%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었고 반대로 일본 측이 계획한 지역은 아직 진입조차 못한 상태였으며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 차이를 보며 당황했습니다. 계획과 실행의 차이였고 일본은 완벽한 서류를 가지고 있었지만 현장에는 없었으며 한국은 서류가 없었지만 현장에서 작동하고 있었고 주민들은 서류가 아니라 작동하는 시스템을 선택하고 있었어요. 저는 이 데이터를 보고서에 포함할지 제외할지 고민했습니다. 포함하면 일본 중심 구조가 흔들릴 수 있었고 야마모토가 즉시 반발할 거였으며 본부도 불편하게 여길 가능성이 있었지만 제외하면 현장 실상을 왜곡하는 거였고 제 책임을 져버리는 행동이었어요. 저는 데이터를 일단 보류하고 추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UN 내부 평가 있으면 제공 바라고 협력국 신뢰도 순위 필요합니다. 조정관이 다시 파일을 보내왔고 저는 그 파일을 열었으며 화면에 UN 내부 평가 결과가 나타나기 시작했고 협력국 신뢰도 순위표가 표시됐습니다. 저는 그 순위표를 보며 얼어붙었습니다. 1위가 한국이었고 구체적 수치로 신뢰도 85%를 기록하고 있었으며 2위는 독일로 72%였고 일본은 5위로 58%에 머물러 있었으며 이건 공식 UN 평가였고 외부 압력 없이 현장 실무자들이 직접 평가한 결과였어요. 저는 그 수치를 보며 혼란스러웠습니다. 본부는 일본 우선 검토를 지시했지만 현장 평가는 한국이 압도적으로 높았고 신뢰도 차이가 거의 30%포인트에 달했으며 이건 단순 오차가 아니라 명확한 격차였고 저는 이 데이터를 무시할 수 없었어요. 저는 이 평가 결과를 보고서에 포함할지 최종 결정해야 했습니다. 포함하면 일본 중심 구조가 완전히 무너질 수 있었고 야마모토와의 관계도 악화될 거였으며 본부 지시와도 충돌할 가능성이 높았지만 제외하면 UN 공식 평가를 은폐하는 거였고 현장 실상을 왜곡하는 행위였어요. 저는 화면을 보며 고민했고 야마모토가 말했던 원칙으로 판단하라는 말이 떠올랐으며 원칙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하기 시작했고 공식 절차를 따르는 게 원칙인지 아니면 현장 실상을 정확히 보고하는 게 원칙인지 구분이 흐려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일단 데이터를 보류하고 직접 확인하기로 결단했습니다. 내일 새벽 다시 현장으로 가서
한국팀 운영 방식을 직접 관찰하고 주민 반응을 재확인한 뒤 최종 판단을 내리기로 했으며 지금 섣불리 결정하면 돌이킬 수 없을 거라는 예감이 들었고 야마모토에게는 추가 검토 시간이 필요하다고 통보했어요. 야마모토가 불쾌하게 대답했습니다. 시간 없고 내일 오전까지 최종안 제출 필요하며 더 이상 지체 불가합니다. 저는 그 압박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지만 동시에 마음속으로 결정했습니다. 내일 새벽 현장을 다시 보고 판단하겠다고 다짐했고 일본 계획서와 한국 현장 중 무엇을 선택할지 직접 확인한 뒤 결정하기로 했으며 보고서는 그때 완성하기로 했고 야마모토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저는 성급한 결론을 내리지 않기로 선택했으며 유엔 내부 평가에서 신뢰도 1위라는 수치가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고 있었고 그 수치를 무시하고 보고서를 쓸 수 없다는 확신이 점점 강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새벽 4시에 잠을 깬 채 기지 밖으로 나왔고 하늘은 아직 어두웠으며 별이 보였고 공기는 차갑게 식어 있었으며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저는 장갑차 없이 도보로 병원 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했고 어제 수술했던 그 건물이었으며 한국인 이준호가 거기 있을 거라는 예감이 들었고 직접 만나서 물어보고 싶은 게 있었어요. 병원에 도착하자 건물 안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고 발전기 소리는 들리지 않았으며 손전등 불빛처럼 보였고 저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복도는 어두웠고 바닥에 먼지가 쌓여 있었으며 저는 불빛이 나오는 방향으로 걸어갔고 수술실 문이 반쯤 열려 있었으며 그 안에서 이준호가 손전등을 들고 환자를 돌보고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저는 문을 두드렸고 이준호가 고개를 돌려 저를 봤으며 놀란 기색 없이 침착하게 인사했습니다. 밀러 이렇게 이른 시간에 무슨 일입니까? 저는 방 안으로 들어가며 대답했습니다. 확인할 게 있어서 왔고 지금 환자 상태는 어떻습니까? 이준호가 환자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안정적이고 출혈 재발 없으며 회복 중입니다. 저는 환자를 봤습니다. 어제 수술대 위에서 죽어가던 그 사람이었고 지금은 고르게 숨을 쉬고 있었으며 얼굴에 혈색이 돌아온 상태였고 살아있었어요. 저는 이준호에게 물었습니다. 전기 없이 어떻게 수술 후 관리합니까? 이준호가 손전등을 들어보이며 대답했습니다. 배터리 충전식이고 태양광 패널 사용하며 낮에 충전해서 밤에 씁니다. 저는 그 손전등을 봤습니다. 단순한 도구였지만 효과적이었고 전기 없이도 작동했으며 이준호는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었고 불평 없이 환자를 돌보고 있었어요. 저는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작전 통제 명령 전달하러 왔고 한국팀 활동 공식 절차 통합 필요하며 독자 운영 중단해야 합니다. 이준호가 저를 보며 조용히 물었어요. 공식 절차 통합되면 이 환자 누가 돌봅니까? 저는 그 질문을 듣고 대답했습니다. 공식 의료팀이 배치되고 적절한 인력 투입될 예정입니다. 이준호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배치 시기 언제입니까?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일본 계획상 의료 인력 배치는 2단계에 포함되어 있었고 실제 투입까지는 최소 2달이 필요했으며 그 사이 이 환자를 돌볼 사람이 없을 거라는 사실이 명백했어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2달 후 가능합니다. 이준호가 환자를 보며 조용히 말했어요. 2달 동안 이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저는 그 질문을 듣고 할 말을 잃었습니다. 공식 절차는 명확했지만 환자는 지금 당장 돌봄이 필요했고 이준호가 떠나면 아무도 없었으며 2달을 기다릴 수 없는 상태였어요. 저는 방향을 바꿔 말했습니다. 그래도 절차는 따라야 하고 독단 행동은 정당화될 수 없으며 철수 명령입니다. 이준호가 저를 보며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지금 나가면 이 환자 죽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멈췄습니다. 사실이었고 반박할 수 없었으며 환자는 여전히 집중 관리가 필요했고 이준호 없이는 살아남을 수 없었어요. 그 순간 외부에서 총격이 시작됐고 연속으로 탕탕탕 소리가 울렸으며 가까웠고 건물 근처에서 교전이 벌어지고 있다는 증거였으며 저는 본능적으로 몸을 낮췄습니다. 이준호도 환자 옆으로 몸을 숨겼고 손전등을 끄며 어둠 속에서 기다렸으며 총성이 계속 이어졌고 유리창이 깨지는 소리가 들렸으며 파편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저는 무전기를 꺼내 기지에 연락하려 했고 지원 요청을 해야 했으며 즉시 철수가 필요한 상황이었지만 이준호는 여전히 환자 옆에 있었고 움직일 기색이 없었으며 철수 의사가 전혀 없어 보였습니다. 저는 그에게 급히 말했습니다. 지금 철수해야 하고 안전 확보 불가능하며
환자도 함께 이송 가능합니다. 이준호가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어요. 환자 이송 불가능하고 지금 움직이면 출혈 재발하며 사망 위험 높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선택해야 했습니다. 안전을 위해 철수 명령을 강행할 것인지 아니면 현장에 남아 이준호를 지원할 것인지 결정해야 했고, 총성은 계속되고 있었으며 상황이 악화되고 있었고 공식 절차상 즉시 철수가 맞았어요. 저는 무전기를 들고 기지에 연락했습니다. 밀러입니다. 현재 병원 위치하고 총격 진행 중이며 상황 보고합니다. 기지에서 응답이 왔고 즉시 철수 명령이 떨어졌으며 지원 불가 상태라는 통보도 함께 전달됐고 저는 혼자 판단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어요. 저는 이준호를 봤습니다. 그는 여전히 환자 옆에 앉아 있었고 맥박을 확인하고 있었으며 총성 속에서도 침착했고 환자를 지키고 있었으며 떠날 생각이 전혀 없어 보였어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결정했습니다. 무전기를 끄고 주머니에 넣었으며 이준호 옆으로 다가가 무릎을 꿇고 앉았고 조용히 말했어요. 제가 도울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이준호가 저를 보며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고 그러다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환자 체온 확인 필요하고 담요 덮어주십시오. 저는 그의 지시를 따랐습니다. 환자에게 다가가 이마에 손을 대 체온을 확인했고 정상 범위였으며 옆에 있던 담요를 가져와 조심스럽게 덮어줬고 환자는 계속 고르게 숨을 쉬고 있었어요. 총성이 점점 멀어지기 시작했고 교전이 다른 구역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증거였으며 건물 안은 조용해지기 시작했고 저는 이준호 옆에 앉아 환자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철수 명령을 거부했고 기지 지시를 무시했으며 공식 절차를 벗어났고 작전 통제권을 스스로 포기했으며 이준호와 함께 환자를 지키는 선택을 했고 일본 계획도 본부 지시도 아닌 이 현장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명확하게 들었어요. 이준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감사할 건 없었고 제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었으며 오히려 늦었다는 생각이 들었고 처음부터 이렇게 해야 했다는 후회가 밀려왔어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하늘이 조금씩 밝아지고 있었고 새벽이 오고 있었으며 오늘 야마모토에게 최종 보고서를 제출해야 했고 일본 중심으로 쓸지 아니면 이 현장을 기준으로 쓸지 결정해야 했지만 저는 이미 선택을 끝낸 상태였고 무전기를 끈 그 순간 방향이 정해졌으며 이제 돌아가서 보고서를 다시 써야 한다는 확신이 들었고 일본 계획이 아니라 이 현장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문장을 첫 줄에 쓰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저는 새벽 4시에 병원을 떠나 기지 통제실로 복귀했고 복도는 조용했으며 대부분의 인원이 아직 잠들어 있었고 저는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가 컴퓨터 화면을 켰으며 받은 편지함에 새로운 메시지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첫 번째 메일을 클릭했고 일본 측에서 올린 긴급 보고서였으며 제목은 한국팀 독단 행동으로 인한 작전 실패 위험 증가라고 적혀 있었고 내용을 확인하자 즉시 철수 권고라는 문구가 눈에 들어왔어요. 저는 보고서를 읽으며 야마모토의 논리를 따라갔습니다. 한국팀은 UN 승인 없이 활동하고 있었고 공식 절차를 무시했으며 현장 통제를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었고 일본 계획 실행을 방해하고 있었으며 즉시 철수시켜야 한다는 결론이었어요. 저는 두 번째 메일을 열었고 본부에서 온 메시지였으며 같은 내용의 압박이 들어와 있었고 작전 책임자로서 한국팀 철수를 명령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는 지시가 명확했습니다. 저는 화면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본부와 일본 측 요구는 일치했고 공식 절차상 맞는 판단이었으며 저는 그 명령을 따라야 했고 한국팀 철수 명령을 내려야 하는 위치에 있었지만 동시에 방금 전 병원에서 본 장면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고 이준호가 환자를 돌보던 모습과 지금 나가면 이 환자 죽습니다라고 말했던 목소리가 계속 들렸어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일본 측 데이터를 우선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공식 절차를 따르는 게 안전했고 본부 지시도 명확했으며 감정보다 원칙이 우선이라는 야마모토의 말이 맞다고 판단했고 저는 일부 구역 철수를 승인하는 명령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키보드를 두드리며 명령서를 완성했고 한국팀이 운영 중인 3개 구역 중 한 곳을 철수 대상으로 지정했으며 일본 측 계획에 따라 공식팀이 투입될 예정이라고 명시했고 즉시 실행 지시를 포함시켰습니다. 저는 명령서를 검토했고 문제없어 보였으며 공식 절차에 부합했고 본부도 승인할 내용이었으며 저는 전송 버튼을 눌렀고
명령이 하달됐습니다. 그 결정 직후 조정관이 급히 들어오며 말했어요. 밀러 현장에서 긴급 상황 발생했고 확인 필요합니다. 저는 태블릿을 받아 화면을 확인했고 제가 철수 명령을 내린 구역에서 배급망이 무너지고 있다는 보고가 올라와 있었으며 주민들이 혼란에 빠졌다는 내용이었고 질서가 무너지고 있다는 현장 사진도 첨부되어 있었어요. 저는 사진을 확대하며 확인했습니다. 어제까지 질서 정연하게 줄을 서던 배급소가 사라졌고 주민들이 사방으로 흩어져 있었으며 일부는 싸우고 있었고 식량을 두고 다투는 모습이 보였으며 통제가 완전히 무너진 상태였어요. 조정관이 계속 보고했습니다. 한국팀 철수 직후 발생했고 대체 시스템 미작동 상태이며 주민 폭동 직전입니다. 저는 그 보고를 듣고 얼어붙었습니다. 제가 내린 철수 명령이 직접적인 원인이었고 한국 시스템이 사라지자 즉시 혼란이 발생했으며 일본 측 대체 계획은 작동하지 않고 있었고 주민들은 배급을 받지 못하고 있었어요. 저는 즉시 추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다른 구역 상황은 어떻습니까? 조정관이 태블릿을 조작하며 다른 화면을 보여줬고 한국팀이 유지된 구역은 여전히 정상 운영되고 있었으며 배급이 계속되고 있었고 질서도 유지되고 있었으며 차이가 명확했어요. 저는 그 대비를 보며 깨달았습니다. 한국 시스템이 유지된 구역만 정상이었고 제가 철수시킨 구역은 즉시 무너졌으며 일본 계획은 서류상으로만 존재했고 실제로는 작동하지 않았으며 주민들은 계획서가 아니라 작동하는 시스템을 필요로 했어요. 저는 즉시 명령을 되돌릴지 고민했습니다. 철수 명령을 취소하고 한국팀을 다시 투입하면 상황이 안정될 수 있었지만 그건 일본 측과 정면 충돌을 의미했고 본부 지시도 무시하는 행동이었으며 제 경력에 치명적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정확히 그 순간 현지 관리가 들어오며 급히 말했습니다. 밀러 주민 대표들이 긴급 회동 요청했고 한국 시스템 복구 없으면 협조 중단 선언했습니다. 저는 그 통보를 듣고 상황이 더 악화되고 있다는 걸 확인했고 주민들이 공식적으로 반발하기 시작했으며 통제권이 완전히 무너질 위기였고 즉시 결단이 필요했어요. 저는 현지 관리에게 물었습니다. 한국 시스템 복구 시 소요 시간은요? 현지 관리가 대답했어요. 한국팀 복귀하면 30분 안에 재가동 가능하고 데이터 보존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결정했습니다. 철수 명령을 되돌리고 한국팀 재투입을 승인하기로 했으며 일본 측과의 충돌을 감수하기로 했고 본부 지시보다 현장 안정이 우선이라고 판단했어요. 저는 무전기를 들고 직접 현장 재투입 명령을 선언했습니다. 한국팀 철수 중단하고 즉시 복귀 지시하며 배급 시스템 재가동 승인합니다. 조정관이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받고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밀러, 이건 본부 지시 위반이고 일본 측 반발 예상됩니다. 저는 그 경고를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었고 각오한 상태였으며 책임질 준비가 되어 있었고 현장이 무너지는 걸 보고만 있을 수 없었어요. 저는 즉시 현장으로 이동하기로 했고 장갑차에 탑승해 출발했으며 도착하자 한국팀이 이미 복귀해 있었고 이준호가 배급소를 재가동하고 있었으며 주민들이 다시 줄을 서기 시작했고 혼란이 빠르게 진정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확신했습니다. 제 결정이 옳았고 현장은 한국 시스템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었으며 일본 계획은 실행되지 않고 있었고 주민들은 이미 선택을 끝낸 상태였어요. 저는 이준호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철수 명령 취소했고 계속 운영 가능합니다. 이준호가 저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고 특별한 감정 표현 없이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이해했고 배급 재개합니다. 저는 그의 담담한 반응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것 같았고 철수 명령이 실패할 거라는 걸 예상했던 것 같았으며 현장은 명령서가 아니라 실제로 작동하는 시스템을 따른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있었어요. 저는 기지로 복귀하며 각오했습니다. 야마모토가 즉시 항의할 거였고 본부에서도 해명 요구가 들어올 거였으며 제 결정은 공식 기록에 남을 거였고 경력에 영향을 미칠 거였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았으며 현장을 살린 게 더 중요했고 일본 계획서보다 한국 시스템이 실제로 작동한다는 사실을 증명했으며 주민들도 그 선택을 지지하고 있었고 저는 처음으로 본부 지시가 아니라 현장 실상을 기준으로 판단했으며 철수 중단 선언이 제 커리어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이 될 거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저는 현장에서 복귀한 직후 즉시 장갑차를 타고 분쟁 구역 중심으로 다시 들어가기로 결정했고 운전병에게 출발 지시를 내렸으며
차량이 기지를 벗어나는 순간 무전기에서 야마모토 목소리가 들렸고 그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밀러 비행가 진입 시 일본 측 지원 중단하고 공식 협력 철회합니다. 저는 그 경고를 듣고 무전기 볼륨을 낮췄습니다. 경고는 예상했고 각오한 상태였으며 지원 중단 위협도 놀랍지 않았고 저는 이미 선택을 끝낸 상태였으며 일본 계획보다 현장 실상이 우선이라는 판단을 내렸어요. 장갑차가 폐허 사이를 지나 목표 구역으로 접근했고 창밖으로 무너진 건물들이 보였으며 도로에는 잔해가 쌓여 있었고 민간인 몇 명이 길가에 앉아 있었으며 저는 그들의 표정을 관찰했고 지쳐 보였지만 절망적이지는 않았으며 아직 희망을 유지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차량이 배급소 인근에 도착했고 저는 하차 준비를 했으며 문이 열리자 뜨거운 공기가 안으로 밀려들었고 먼지가 섞여 있었으며 저는 밖으로 나와 주변을 확인했습니다. 배급소는 이미 무너진 상태였고 천막이 찢어져 있었으며 테이블이 뒤집혀 있었고 바닥에 식량 상자가 흩어져 있었으며 민간인들이 그 주변에 몰려들어 서로 밀치고 있었고 폭동 직전 상황이라는 게 명백했어요. 저는 조정관에게 물었습니다. 한국팀은 어디 있습니까? 조정관이 건물 뒤쪽을 가리키며 대답했어요. 철수 명령 후 대기 중이고 재투입 승인 대기 상태입니다. 저는 그쪽으로 걸어가며 상황을 파악했고 주민들 중 일부가 제게 다가와 항의하기 시작했으며 통역을 통해 내용을 확인하자 배급 중단 항의였고 한국팀 복귀 요구였으며 즉시 해결하라는 압박이었어요. 저는 그들에게 잠시 기다리라고 손짓했고 건물 뒤편으로 향했으며 그곳에 이준호와 한국 팀원 2명이 서 있었고 그들은 침착하게 대기하고 있었으며 불안해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예상했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이준호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재투입 승인했고 즉시 배급 제게 필요합니다. 이준호가 고개를 끄덕이며 팀원들에게 신호를 보냈고 그들은 즉시 움직이기 시작했으며 천막을 다시 세우고 테이블을 정리하기 시작했고 흩어진 식량 상자를 모으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놀랐습니다. 준비가 이미 되어 있었던 것처럼 빨랐고 혼란 속에서도 체계적으로 움직였으며 10분도 되지 않아 배급소가 다시 작동하기 시작했고 주민들이 줄을 서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정확히 그 순간 광장 반대편에서 고함이 들렸고 주민 일부가 여전히 싸우고 있었으며 식량을 두고 다투고 있었고 통제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저는 즉시 군 병력을 투입해 강제 통제할지 고민했습니다. 표준 절차였고 폭동 진압에 필요했으며 안전 확보를 위해 무력 개입이 정당화될 수 있었지만 동시에 주민들과의 관계가 악화될 가능성이 있었고 신뢰가 무너질 수 있었어요. 저는 이준호를 봤습니다. 그는 광장 쪽을 보고 있었고 침착한 표정이었으며 팀원 한 명에게 무언가 지시했고 그 팀원이 단말기를 들고 광장으로 걸어가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 팀원을 따라갔고 무슨 일을 하는지 확인하고 싶었으며 광장에 도착하자 팀원이 단말기를 들어 주민들에게 보여주기 시작했고 화면에 뭔가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확인했고 배급 기록이었으며 각 주민의 이름과 수령 일시가 표시되고 있었고 누가 이미 받았고 누가 아직 받지 못했는지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었어요. 팀원이 주민들에게 설명하기 시작했고 통역을 통해 들으니 기존 데이터가 보존되어 있다는 내용이었으며 철수 중에도 삭제되지 않았고 모든 기록이 남아 있었으며 순서대로 다시 배급할 거라는 약속이었습니다. 주민들이 그 설명을 듣고 조용해지기 시작했고 싸움을 멈추고 화면을 보기 시작했으며 자신의 이름을 확인하고 있었고 데이터가 실제로 남아있다는 걸 확인하자 안도하는 표정이 나타났어요. 저는 그 장면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한국 시스템이 실제로 상황을 통제하고 있었고 무력이 아니라 데이터로 질서를 회복하고 있었으며 주민들은 그 시스템을 신뢰하고 있었고 기록이 보존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안정을 찾고 있었어요. 팀원이 계속 설명했고 배급소로 돌아가서 순서대로 받으라고 안내했으며 주민들이 하나씩 움직이기 시작했고 광장이 비워지기 시작했으며 폭동 위기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저는 무력 개입 대신 한국 시스템을 중심으로 상황이 재정렬되는 모습을 목격했고 군 병력 없이도 질서가 회복됐으며 주민들은 스스로 줄을 서기 시작했고 배급이 정상적으로 재개됐어요. 저는 이준호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데이터 어떻게 보존했습니까? 이준호가 단말기를 들어보이며 대답했습니다. 클라우드 백업 사용하고 실시간 동기화되며
철수 중에도 삭제 안 됩니다. 저는 그 설명을 듣고 이해했습니다. 한국 시스템은 단순 배급이 아니었고 전산 인프라였으며 데이터가 보존되고 있었고 연속성이 유지되고 있었으며 주민들은 그 연속성을 신뢰하고 있었어요. 저는 결단했습니다. 일본 계획을 사실상 배제하고 한국 시스템을 중심으로 현장을 재편하기로 했으며 공식 절차보다 작동하는 실제가 우선이라고 판단했고 야마모토의 반발은 각오했으며 본부 해명 요구도 예상했지만 현장이 증명하고 있었고 주민들이 선택하고 있었으며 저는 그 선택을 따르기로 했어요. 저는 무전기를 들고 기지에 연락했습니다. 현장 재배치 계획 변경하고 한국 시스템 중심 운영 승인하며 일본 측 계획은 보류합니다. 통신 담당관이 놀란 목소리로 물었어요. 밀러, 이건 본부 승인 필요하고 독단 결정 불가합니다.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현장 책임자 권한으로 결정했고 즉시 실행하며 본부 보고는 제가 직접 하겠습니다. 무전이 끊기고 저는 이준호를 봤습니다. 그는 여전히 배급소에서 주민들을 돕고 있었고 카드를 스캔하고 식량을 나눠주고 있었으며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침착했고 제가 내린 결정에 대해 감사 표시도 하지 않았으며 그저 자신의 일을 계속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준호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것 같았고 현장은 결국 작동하는 시스템을 따른다는 걸 이해하고 있었으며 제 결정을 기다렸던 게 아니라 제가 현실을 받아들이기를 기다렸던 것 같았고 저는 이제야 그 현실을 인정한 거였으며 일본 계획을 배제하고 한국 시스템을 선택한 순간 현장 책임자가 아니라 현장 관찰자가 된 기분이었고 실제 통제권은 이준호와 그의 팀에게 있었으며 저는 그저 그 사실을 공식화한 것뿐이라는 자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기지로 돌아온 직후 즉시 공식 회의를 소집했고 야마모토에게 통보를 보냈으며 회의실에 도착하자 그는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고 표정이 굳어 있었으며 노트북도 열지 않은 채 팔짱을 끼고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문을 닫고 반대편 자리에 앉았고 테이블 위에 태블릿을 올려놓았으며 현장 데이터를 준비했고 야마모토가 먼저 입을 열기 전에 제가 말하기 시작했어요. 현장 재배치 결정에 대해 설명 필요하고 데이터 기반 판단이었습니다. 야마모토가 저를 차갑게 보며 끼어들었고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설명 불필요하고 당신 결정은 문제이며 감정적 판단으로 국제작전 망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반박했습니다. 감정이 아니고 현장 실상이며 데이터가 증명합니다. 저는 태블릿을 그에게 밀어주며 화면을 켰고 현장 사진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으며 한국 시스템이 유지된 구역과 철수된 구역의 대비가 명확하게 보였고 질서와 혼란의 차이가 극명했어요. 야마모토가 화면을 흘끗 보더니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일시적 현상이고 장기적 관점 필요하며 일본 계획이 더 안정적입니다. 저는 그 주장을 듣고 추가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UN 내부 평가 결과였고 협력국 신뢰도 순위가 표시되고 있었으며 한국 1위 85%와 일본 5위 58%라는 수치가 화면에 나타났고 격차가 명백했어요. 저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이건 UN 공식 평가이고 현장 실무자 직접 응답이며 일시적 현상이 아닙니다. 야마모토가 화면을 보더니 불쾌한 표정으로 태블릿을 밀어냈고 목소리를 높였어요. 평가 기준 불명확하고 정치적 편향 가능하며 신뢰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 반박을 듣고 당황했습니다. UN 공식 평가를 부정한다는 건 논리적이지 않았고 데이터를 거부하는 태도였으며 야마모토는 사실보다 계획을 우선하고 있었고 현장 실상을 인정하지 않으려 하고 있었어요. 저는 다시 말했습니다. 주민 반응도 명확하고 한국 시스템 유지 요청했으며 일본 계획 거부했습니다. 야마모토가 테이블을 손바닥으로 치며 소리쳤습니다. 주민 의견은 중요하지 않고 전문가 판단이 우선이며 당신은 원칙 잊고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화가 났습니다. 주민 의견이 중요하지 않다니 구호작전의 대상이 주민인데 그들의 선택을 무시한다는 건 말이 안 됐고 전문가 판단이라는 게 결국 서류상 계획뿐이었으며 실제 작동 여부는 고려하지 않는 태도였어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원칙은 현장 안정이고 주민 생존이며 계획서 완성이 아닙니다. 야마모토가 저를 보며 차갑게 웃었고 비웃는 투였어요. 밀러, 당신은 책임자 자격 상실했고 본부에 직접 보고 올리겠으며 즉시 교체 요청합니다. 저는 그 선언을 듣고 예상한 결과라고 받아들였습니다. 야마모토는 끝까지 일본 계획을 밀어붙일 거였고
제 결정을 번복시키려 할 거였으며 본부 압박을 통해 저를 제거하려 할 거였고 정치적 싸움이 시작된 거였어요.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본부 보고는 제 권리이고 저도 직접 보고 올리겠으며 현장 데이터 전부 포함하겠습니다. 야마모토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당신 경력은 끝났고 감정적 판단의 대가 치를 것이며 일본은 협력 철회합니다. 그는 그 말을 남기고 회의실을 나갔고 문이 쾅 닫혔으며 저는 혼자 남아 생각했습니다. 협력 철회 위협이었고 일본 측 200억 달러 지원이 사라질 수 있었으며 본부 입장에서는 큰 손실이었고 저는 그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동시에 확신했습니다. 200억 달러가 있어도 실행되지 않으면 의미 없었고 현장에서 작동하는 시스템이 더 가치 있었으며 주민들도 그걸 알고 있었고 저는 그 선택을 지지하기로 했어요. 저는 노트북을 열어 본부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고 현장 상황 전체를 정리하기 시작했으며 한국 시스템의 실제 운영 데이터와 주민 반응과 UN 내부 평가 결과를 모두 포함시켰고 일본 계획의 실행 실패도 명확히 기록했습니다. 저는 보고서 중간 부분에 핵심 문장을 적기 시작했어요. 현장 안정은 계획서가 아니라 실제 작동하는 시스템에 의해 달성되며 주민 신뢰는 약속이 아니라 지속적 존재로 형성되고 협력국 선택은 규모가 아니라 실행 능력으로 결정되어야 합니다. 저는 그 문장을 다시 읽으며 수정했고 더 명확하게 만들었으며 야마모토가 반박할 수 없도록 데이터로 뒷받침했고 각 문장마다 구체적 수치를 첨부했어요. 그런데 정확히 그 순간 조정관이 급히 들어오며 말했습니다. 밀러 긴급 통보 도착했고 UN 본부에서 추가 문서 요청했습니다. 저는 메일을 확인했고 본부에서 온 공식 요청이었으며 현장 협력국 최종 평가 보고서를 48시간 내 제출하라는 내용이었고 일본 측 항의가 접수됐다는 언급도 포함되어 있었어요. 저는 그 요청을 보며 시간이 촉박하다는 걸 확인했고 48시간 안에 최종 보고서를 완성해야 했으며 일본 측 압박도 이미 시작됐고 본부가 양측 주장을 검토하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즉시 보고서 작성 속도를 높였고 추가 데이터를 요청했으며 현장 사진과 주민 인터뷰 기록과 배급, 효율성 통계를 모두 수집하기 시작했고 객관적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려 했어요. 조정관이 계속 자료를 가져다 줬고 저는 그 자료들을 보고서에 통합하기 시작했으며 한국 시스템의 우수성을 입증하는 증거들이 쌓여가고 있었고 일본 계획의 실행 불가능성도 명확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작성하며 생각했습니다. 이 보고서가 제출되면 돌이킬 수 없었고 야마모토와의 관계는 완전히 끝날 거였으며 일본 측 협력도 철회될 가능성이 높았고 본부에서 저를 문제 삼을 수도 있었지만 동시에 현장 실상을 왜곡하지 않는 유일한 방법이었고 주민들을 위한 올바른 선택이었으며 저는 그 길을 가기로 이미 결정했고 보고서에 포함할 마지막 데이터를 검토하며 야마모토가 말했던 감정적 판단이라는 비난이 사실이 아니라는 걸 증명하려 하고 있었으며 이건 데이터 기반 합리적 결정이라는 확신을 보고서 전체에 담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보고서 작성을 계속하던 중 UN 긴급 화상회의 소집 통보를 받았고 48시간이 아니라 지금 당장 설명하라는 본부 지시였으며 회의 링크가 도착했고 30분 후 시작 예정이라는 메시지가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급히 자료를 정리했고 현장 사진과 데이터를 프레젠테이션으로 만들기 시작했으며 핵심 논점을 명확히 해야 했고 일본 측 반박에 대비해야 했으며 시간이 촉박했어요. 30분 후 저는 컴퓨터 앞에 앉아 회의에 접속했고 화면에 UN 본부 회의실이 나타났으며 장성 2명과 민간 조정관 셋이 테이블에 앉아 있었고 야마모토도 별도 화면으로 참여하고 있었으며 그의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어요. 본부 의장이 회의를 시작하며 말했습니다. 밀러 현장 상황 보고하고 최근 결정 근거 설명하십시오. 저는 화면 공유를 시작했고 첫 번째 슬라이드에 현장 구역 지도를 띄웠으며 한국팀이 운영 중인 지역과 일본 계획 예정 지역을 색깔로 구분했고 명확한 대비를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저는 침착하게 설명했습니다. 한국팀은 3년간 현장 유지했고 배급과 의료 시스템 구축했으며 주민 신뢰도 85% 기록 중입니다. 저는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 UN 내부 평가 결과를 보여줬고 협력국 순위표가 화면에 나타났으며
한국 1위와 일본 5위라는 수치가 명확하게 표시되고 있었고 격차가 27%포인트라는 사실도 강조했어요. 그런데 정확히 그 순간 야마모토가 끼어들었고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의장님, 밀러의 보고는 편향됐고 현장 통제 불가능 지역에서의 임의 행동이며 공식 절차 무시했습니다. 저는 그 반박을 예상했고 준비된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현장 사진이었고 한국 시스템이 유지된 구역의 질서와 철수된 구역의 혼란을 나란히 배치했으며 시간 순서로 정리했고 제가 철수 명령을 내린 직후 즉시 혼란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증명했어요. 저는 계속 설명했습니다. 철수 명령 후 30분 만에 배근망 붕괴했고 주민 폭동 직전까지 갔으며 한국팀 복귀 후 10분 만에 질서 회복됐습니다. 본부 의장이 화면을 보며 질문했어요. 일본 측 대체 계획은 왜 작동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 질문을 듣고 야마모토를 봤고 그는 불쾌한 표정으로 저를 노려보고 있었으며 저는 사실대로 대답했습니다. 일본 계획은 6개월 타임라인이고 1단계 안전 확보 후 2단계 인프라 재건 예정이었으며 실제 배급 시작까지 최소 3개월 소요 예정이었고 현장은 그 기간을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야마모토가 즉시 반박했습니다. 단계별 접근이 표준이고 안전 우선 원칙이며 밀러는 위험 감수하고 주민 생명 위협했습니다. 저는 그 주장을 듣고 추가 자료를 보여줬어요. 한국팀 운영구역의 생존율 데이터였고 지난 3년간 안정적으로 유지됐으며 사망률이 다른 구역보다 낮았고 의료 접근성도 높았으며 안전이 오히려 더 확보되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데이터가 증명하고 있고 한국 시스템이 더 안전하며 주민들도 그걸 알고 선택했습니다. 회의 분위기가 미묘하게 바뀌기 시작했고 본부 측 인원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하고 있었으며 야마모토의 주장에 의문을 갖기 시작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여전히 확신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본부 민간 조정관이 질문했습니다. 일본 측 200억 달러 지원 규모는 상당한데 포기할 근거가 충분합니까? 저는 그 질문을 듣고 핵심을 찔렸다는 걸 알았습니다. 규모의 문제였고 200억 달러를 거부하려면 그만한 이유가 필요했으며 본부 입장에서는 쉽게 포기할 수 없는 숫자였어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정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규모는 크지만 실행 불확실하고 한국은 규모 작지만 이미 작동 중이며 주민들은 약속이 아니라 실제를 신뢰합니다. 야마모토가 비웃으며 말했어요. 감정적 논리이고 전문성 부족하며 밀러는 판단력 상실했습니다. 회의 분위기가 다시 일본 쪽으로 기울기 시작했고 본부 인원들이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으며 야마모토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었고 저는 보고서를 철회하라는 요구를 받을 위기에 놓였어요. 저는 마지막 카드를 꺼내기로 했습니다. 현지 협력국 대표들의 증언이었고 사전에 요청해둔 자료였으며 그들이 직접 발언할 수 있도록 준비했고 회의 참여 링크를 보내둔 상태였어요. 저는 의장에게 요청했습니다. 현지 협력국 대표 발언 허가 요청하고 직접 증언 필요합니다. 의장이 잠시 망설이다가 허가했고 화면에 새로운 참가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으며 케냐 대표와 방글라데시 대표와 요르단 대표가 접속했고 그들은 모두 현장에서 한국팀과 함께 일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케냐 대표가 먼저 발언했습니다. 한국팀은 우리 구역에서 3년간 떠나지 않았고 전기 끊겨도 배급 유지했으며 공격받아도 의료 지속했고 약속 지켰습니다. 방글라데시 대표가 이어서 말했어요. 일본 계획은 회의에서 여러 번 들었지만 실행된 적 없고 한국은 계획서 없이 왔지만 지금까지 작동 중입니다. 요르단 대표가 마지막으로 증언했습니다. 주민들은 서류 믿지 않고 사람 믿으며 한국팀은 떠나지 않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신뢰받습니다. 저는 그 증언들을 들으며 안도했습니다. 현장 목소리였고 실제 경험이었으며 데이터보다 강력한 증거였고 야마모토가 반박하기 어려운 내용이었어요. 야마모토가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개별 사례이고 전체 대표하지 못하며 체계적 평가 아닙니다. 하지만 본부 의장이 손을 들어 그를 제지했고 조용히 말했어요. 충분히 들었고 추가 검토 필요하며 양측 보고서 제출 후 최종 결정하겠습니다. 회의가 종료될 분위기였고 저는 마지막 기회라고 판단했으며 즉시 보고서를 수정해 회의 중 재제출하기로 결단했고 노트북을 열어 최종 문장을 추가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타이핑하며 말했습니다. 보고서 최종본 지금 제출하고 회의 중 검토 요청합니다. 의장이 허가했고 저는 파일을 업로드했으며
화면에 보고서가 나타나기 시작했고 마지막 문장이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협력국 선택 기준은 계획 규모가 아니라 실행 능력이며 신뢰는 약속이 아니라 지속적 존재로 형성되고 현장 안정은 서류가 아니라 작동하는 시스템이 달성한다는 문장이었고 저는 그 문장 아래 모든 데이터를 첨부했으며 UN 평가와 주민 반응과 협력국 증언을 모두 포함시켰고 야마모토의 일본 중심 주장에 공개적으로 반박하는 보고서를 회의 중에 제출했으며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한 순간이었고 본부 인원들이 보고서를 읽기 시작하는 모습이 화면에 보였으며 저는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회의가 종료된 직후 보고서 마감 시간을 확인했고 정확히 1시간이 남아 있었으며 본부에서는 최종본을 그 시간 안에 제출하라고 통보했고 추가 수정 기회는 없다는 경고도 함께 전달됐습니다. 저는 사무실로 돌아와 노트북을 열었고 보고서 최종 검토를 시작했으며 문장 하나하나를 다시 읽기 시작했고 데이터가 정확한지 확인했으며 논리적 허점이 없는지 점검했어요. 그런데 정확히 그 순간 사무실 문이 열리며 야마모토가 들어왔고 그는 혼자였으며 표정이 차갑게 굳어 있었고 문을 닫은 뒤 제 책상 앞에 섰습니다. 그는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어요. 밀러 지금 수정하면 당신 경력은 끝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타이핑을 멈추고 글을 봤습니다. 위협이었고 마지막 압박이었으며 보고서를 철회하거나 수정하지 않으면 본부에 제 문제를 공식 제기하겠다는 뜻이었고 경력 종료라는 표현은 과장이 아니었어요. 야마모토가 계속 말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당신 결정에 공식 항의했고 UN 본부도 우려 표명했으며 보고서 제출하면 책임 추궁 불가피합니다. 저는 그 경고를 듣고 알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각오한 상태였고 결과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으며 경력보다 현장 실상이 중요하다고 판단했고 보고서는 제출될 거였어요. 야마모토가 제 눈을 보며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당신은 실수하고 있고 감정이 판단 흐리게 만들었으며 원칙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반박했습니다. 원칙은 현장 안정이고 주민 생존이며 계획서 완성이 아니라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야마모토가 고개를 저으며 돌아서서 나갔고 문이 닫혔으며 저는 혼자 남아 보고서를 다시 보기 시작했지만 집중이 되지 않았고 야마모토의 경고가 머릿속에서 맴돌고 있었어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고 하늘이 붉게 물들고 있었으며 기지 밖에서는 여전히 총성이 가끔 들렸고 분쟁은 계속되고 있었으며 저는 이 보고서 하나로 상황을 바꿀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정확히 그 순간 외부에서 급한 발소리가 들렸고 누군가 복도를 뛰어오고 있었으며 조정관이 문을 열고 급히 들어오며 소리쳤습니다. 밀러 긴급 상황입니다. 총격 발생했고 부상자 실려 들어옵니다. 저는 즉시 자리에서 일어났고 보고서를 저장한 뒤 문 밖으로 나갔으며 복도 끝 의료실 방향으로 뛰어가기 시작했고 그곳에서 비명과 급한 목소리들이 들렸어요. 의료실에 도착하자 부상자 2명이 침대에 누워 있었고 한 명은 다리에서 피를 흘리고 있었으며 다른 한 명은 복부를 감싸고 신음하고 있었고 기지 의료진이 급히 처치를 시도하고 있었지만 인력이 부족해 보였습니다. 저는 주변을 둘러봤고 이준호를 찾았으며 그가 이미 그곳에 와 있을 거라고 예상했지만 보이지 않았고 한국팀은 현장에 배치된 상태였으며 기지에는 없었어요. 의료진 중 한 명이 제게 다가와 급히 말했습니다. 밀러 복부 부상자 상태 악화 중이고 긴급 수술 필요하며 전문 인력 부족합니다. 저는 즉시 판단해야 했습니다. 한국팀을 긴급 호출할 것인지 아니면 기존 의료진으로 처리할 것인지 결정해야 했고 한국팀을 부르면 현장 배급이 중단될 수 있었으며 주민들에게 영향을 미칠 거였어요. 저는 무전기를 들어 이준호를 호출했습니다. 이준호 긴급 의료 지원 필요하고 기지로 복귀 가능합니까? 무전기 너머로 이준호 목소리가 들렸고 침착했어요. 현재 배급 중이고 30분 후 가능합니다. 저는 부상자를 봤습니다. 30분을 기다릴 수 없는 상태였고 출혈이 계속되고 있었으며 즉시 처치가 필요했고 저는 선택해야 했어요. 저는 의료진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보조하겠고 즉시 수술 시작하십시오. 의료진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지만 저는 이미 재킷을 벗고 있었고 손을 씻기 시작했으며 며칠 전 이준호와 함께 수술했던 경험이 떠올랐고 그때 배운 대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수술이 시작됐고 의료진이 집도했으며 저는 옆에서 도구를 전달하고 출혈 부위를 압박했고 환자는 마취 상태였지만
상태가 불안정했으며 맥박이 약해지고 있었어요. 저는 수술에 집중하면서도 머릿속으로는 보고서 마감 시간을 계산하고 있었고, 지금 사무실로 돌아가면 30분 남았으며 최종 검토하고 제출할 수 있었지만 여기서 떠나면 환자가 위험할 수 있었고 의료진 혼자서는 버거워 보였어요. 저는 선택해야 했습니다. 보고서를 끝낼 것인지 아니면 현장을 지킬 것인지 결정해야 했고, 보고서는 제 경력과 직결되어 있었으며 현장은 환자 한 명의 생명이었고 둘 다 중요했지만 동시에 할 수 없었어요. 저는 의료진을 봤습니다. 그는 땀을 흘리며 집중하고 있었고 손이 떨리고 있었으며 긴장한 상태였고 제 도움이 필요했으며 저 없이는 수술을 완료하기 어려워 보였어요. 저는 노트북을 떠올렸습니다. 사무실에 그대로 두고 왔고 보고서는 거의 완성된 상태였으며 제출 버튼만 누르면 됐지만 지금 이 자리를 떠날 수 없었고 환자를 포기할 수 없었어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결정했습니다. 수술에 남기로 했고 보고서는 나중에 처리하기로 했으며 환자 생명이 우선이라고 판단했고 경력보다 현장이 중요하다는 제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저는 의료진에게 말했습니다. 계속하십시오. 제가 끝까지 보조하겠습니다. 의료진이 고개를 끄덕였고 수술이 계속됐으며 출혈 부위를 찾아 지혈하는 과정이 진행됐고 시간이 흘러가고 있었으며 저는 시계를 보지 않기로 했고 지금 이 순간에만 집중하기로 했어요. 수술이 끝났을 때 시계를 확인하니 마감 시간을 15분 넘긴 상태였고 보고서 제출 기회는 사라졌으며 본부에서는 제출 실패로 기록할 거였고 야마모토가 승리했다고 생각할 거였어요. 저는 손을 씻으며 환자를 봤습니다. 안정적으로 호흡하고 있었고 수술은 성공했으며 생명을 구했고 그게 지금 제가 한 선택이었으며 보고서보다 중요한 기준이 무엇인지 스스로 증명한 순간이었고 처음 이준호가 말했던 지금 나가면 이 환자 죽습니다라는 문장이 떠올랐으며 저는 그 원칙을 따랐고 보고서를 포기하고 현장을 선택했으며 경력이 끝날 수도 있지만 후회하지 않았고 이게 맞는 선택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저는 수술이 끝난 직후 의료실을 나와 복도를 따라 사무실로 천천히 걸어갔고 손에서 아직 소독약 냄새가 났으며 셔츠에 혈흔이 묻어 있었고 피곤했지만 동시에 마음은 명확했습니다.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노트북 화면이 여전히 켜져 있었고 보고서가 그대로 열려 있었으며 마감 시간이 지났다는 알림 메시지가 떠 있었고 제출 실패라는 문구가 빨간색으로 표시되고 있었어요. 저는 의자에 앉아 화면을 봤습니다. 보고서는 거의 완성되어 있었고 데이터도 충실했으며 논리도 명확했지만 제출되지 않았고 공식 기록에 남지 못할 거였으며 야마모토가 원하던 결과였고 일본 측이 승리한 것처럼 보일 수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동시에 깨달았습니다. 보고서를 포기한 게 아니라 우선순위를 선택한 거였고 환자를 살린 게 더 중요했으며 그 선택이야말로 제가 보고서에서 주장하려던 원칙을 실제로 증명한 행동이었고 현장이 서류보다 우선한다는 걸 몸소 보여준 순간이었어요. 저는 보고서 마지막 문장을 다시 읽기 시작했고 화면을 스크롤하며 내려갔으며 결론 부분에 도달했습니다. 유엔이 인정한 국가는 계획을 제출한 나라가 아니라 이미 현장에서 증명한 나라다라는 문장이 있었고 저는 그 문장을 수정하기 시작했으며 키보드를 두드리며 새로운 표현을 찾기 시작했어요. 저는 문장을 지우고 다시 썼습니다. 유엔이 인정해야 할 국가는 계획을 제출한 나라가 아니라 현장에서 떠나지 않은 나라이며 신뢰는 약속이 아니라 지속적 존재로 형성되고 협력은 규모가 아니라 실행으로 증명된다는 문장으로 바꿨고 더 명확해졌으며 제가 경험한 모든 것이 담긴 표현이었어요. 저는 그 문장을 저장했고 비록 공식 제출은 실패했지만 제 기록으로 남기기로 했으며 언젠가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 지금은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정확히 그 순간 컴퓨터에 새로운 메일이 도착했고 알림음이 울렸으며 발신자는 유엔 본부였고 제목은 회의 결과 통보라고 적혀 있었어요. 저는 메일을 열었고 내용을 읽기 시작했으며 첫 문단에서 결정 사항이 나타났습니다. 다수 협력국이 한국을 우선 지지했고 현장 실무자 평가를 기준으로 방향이 확정됐으며 일본 측 계획은 장기 인프라 부문에 한정 적용 예정이라는 내용이었고 한국팀 현장 운영은 공식 인정됐다는 문구도 포함되어 있었어요. 저는 그 내용을 보며 놀랐습니다. 제 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았는데 결정이 내려졌고 다수 협력국 지지라는 표현은 회의에서 증언했던 케냐와
방글라데시와 요르단 대표들의 발언이 영향을 미쳤다는 뜻이었으며 현장 목소리가 결국 방향을 바꾼 거였어요. 저는 메일을 계속 읽었고 추가 내용이 있었습니다. 밀러의 현장 판단은 적절했고 보고서 제출 지연은 긴급 의료 지원 때문으로 확인됐으며 책임 추궁 없음이라는 문구가 나타났고 오히려 현장 우선 원칙을 실천한 사례로 기록 예정이라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어요. 저는 그 문장을 읽으며 안도했습니다. 경력이 끝나지 않았고 오히려 인정받았으며 수술 선택이 문제가 되지 않았고 현장 우선 원칙이라는 표현으로 정당화됐으며 제가 옳았다는 확인을 받은 순간이었어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완전히 지고 어두워졌으며 기지 밖에서는 불빛이 몇 개 보였고 발전기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으며 분쟁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었지만 최소한 이 구역에서는 배급이 유지되고 있었고 한국팀이 그걸 지키고 있었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기지를 떠나기로 했고 마지막으로 현장을 직접 보고 싶었으며 이준호가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고 재킷을 입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밤 공기는 차갑게 식어 있었고 별이 보였으며 저는 도보로 배급소 방향으로 걸어갔고 15분 정도 걸렸으며 도착하자 천막에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고 여전히 운영 중이라는 증거였어요. 저는 천막 가까이 다가갔고 안을 들여다봤으며 이준호가 테이블 앞에 앉아 노트북으로 작업하고 있었고 오늘 배급 기록을 정리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으며 주변은 조용했고 주민들은 이미 돌아간 상태였어요. 저는 천막 안으로 들어갔고 이준호가 고개를 들어 저를 봤으며 놀라지 않고 침착하게 인사했습니다. 밀러 늦은 시간인데 무슨 일입니까? 저는 그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확인하러 왔고 여전히 환자를 돌보고 계시는군요. 이준호가 노트북 화면을 돌려 제게 보여줬고 오늘 배급받은 주민 목록이 표시되고 있었으며 234명이라는 숫자가 나타났고 모두 기록되어 있었어요. 저는 화면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처음 도착했을 때 무시했던 이 시스템이 지금은 공식 인정받았고 유엔 회의에서 승리했으며 다수 협력국이 지지했고 이준호는 그 사실을 아직 모르고 있었지만 여전히 묵묵히 일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회의 결과 나왔고 한국팀 공식 인정됐으며 현장 운영 계속 가능합니다. 이준호가 잠시 저를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고 특별한 감정 표현 없이 조용히 대답했어요. 이해했고 내일도 배급 계속하겠습니다. 저는 그 담담한 반응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그에게는 유엔 결정이 중요하지 않았고 공식 인정 여부와 무관하게 계속할 예정이었으며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한 떠나지 않을 거였고 3년 전부터 그래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그럴 거였어요. 저는 천막을 나와 마지막으로 현장을 돌아봤습니다. 폐허였지만 질서가 있었고 어두웠지만 불빛이 있었으며 분쟁 중이었지만 배급이 유지되고 있었고 한국팀이 그걸 지키고 있었으며 처음 헬기에서 내렸을 때는 이해하지 못했던 그 장면이 이제는 명확하게 보였어요. 저는 기지로 돌아가며 생각했습니다. 이 선택은 제가 한 것이 아니라 이미 현장에서 끝나 있던 결정이었고 주민들이 먼저 선택했으며 협력국들이 증언했고 이준호가 3년 동안 증명했으며 저는 그저 그 사실을 인정하고 보고서에 담았을 뿐이었고 처음부터 답은 현장에 있었으며 계획서가 아니라 작동하는 시스템이 기준이었고 약속이 아니라 떠나지 않는 존재가 신뢰였으며 저는 이제야 그걸 이해했고 일본 계획이 아니라 한국 현장이 처음부터 정답이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